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3일입니다. 자, 이걸 제가 펜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제가 이거 패드가 있었는데 안 써봤었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 마우스랑 이걸 좀 덜 클릭할 것 같으니까. 자, 오래간만에 돌아서 죄송합니다. 자, 미국 은행들 웨일에 가기 전에 솔풀경 웨일에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시작한 다음에 영상을 처음으로 내려봤거든요. 예, 제가 하루가 안 돼가지고 한 10,000분 이상 보시긴 하셨는데 전 영상을 제가 내렸어요. 제가 분명히 전에도 혼자 약속을 하고 같이 약속을 드렸는데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반대 의견이 있을 때 그 전문가분 실명 거론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딴에는 제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보니까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고 댓글 보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실명을 얘기를 안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전 더 이상 구독자 2, 30명일 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10,000분 이상씩 하나 올리면 봐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제가 경솔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날 영상을 제가 2번을 더 봤는데, 흥분해서 하는 말투도 잘못된 것 같고, 너무 그분한테 뭐라 그러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듣기가 거북해서 죄송하지만 내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흥분하지 않고 그분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제가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저만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좋은 내용을 듣고도 시청자분들이 집중하시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고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내리기 전에 있었던 영상 코멘트 몇 개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문가분이 얘기했던 거 저는 그 영상을 2번 돌려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예금 인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맞게 하셨는데 First Republic Bank가 왜 망했는지를 이제 잘못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전 영상은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새로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이 사지 않냐 주담대를 First Republic Bank가 무너진 게 1인 주택, 2인 주택 요거 주담대 내줬던 것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들이 산 거 아니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한 60, 70% 정도를 세컨드리 마켓에서 페니하고 프레디가 사들이고 중요한 거는 걔들이 사들일 때 근데 $1 million 리밋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뭐 10억, 12억, 한국도 15억 이상은 주담대가 안 나오죠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밋이 있다 보니까는 즉 First Republic Bank가 돈을 많이 내준 집들이 하우스홀드가 잘 사는 집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들 잘 사는 사람들 예치금 돈도 현찰도 평균이 제가 뒤에 써놨는데 68만 불인가 그랬을 거예요. 64만 불인가. 그러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25만 불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약간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예, 이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Fractional Reserve System 얘기하면서 설명을 요 전 영상에서 잘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다시 고쳐 잡아서 깔끔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재방송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 2부부터 보셔도 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금 인출이 생기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도 예금 인출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예금 인출로, 팩웨스트라는 은행도 예금 인출이 생기면서 이제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예금 인출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요걸 자세히 이해를 하시면은 아직 우리가 이 금융위기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오고 있는 중인데 오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벌써 은행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크레딧 로스 때문에 무너지는 은행이 아직 크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너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정상적인 은행 밸런스시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이제 배워서 알고 있죠. 에셋은 그렇죠? 라이빌리티하고 에퀴티 두 가지를 더한 겁니다. 이게 항상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둘이. 고객한테 100이라는 디포짓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은행이. 그거는 라이빌리티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이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언젠가. 그러면은 10% fractional reserve 시스템이니까 10% 100 빌리언을 받았으면 10 빌리언을 캐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무예요, 이건. 90을 대출을 내줬다고 볼게요. 물론 다 90%
다 내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90을 내줬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 리밋이니까 그렇죠? 그럼 둘이서 왼쪽이 100, 오른쪽이 100 밸런스가 맞습니다. 똑같죠? 그럼 은행이 나가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채권을 발행했다고 볼게요. 10 빌리언을. 이 10을 어떻게 썼냐? 인베스트먼트 시큐리티에 갖다 넣어놓고 5를 살 수가 있고 사서 들고 있는 거죠.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다 칠 수 있는 거고 은행 지점을 운영해야 되니까 고정자산을 살 수가 있어요.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직원들이 써야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10이 같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이 90에 대해서 캐피탈이 정해집니다. 우리 요 전에 제가 요 슬라이드 갖고 왔는데 요거 3월 달에 찍었던 거 실리콘밸리뱅크 망한 다음에 은행은 왜 망할까요?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7억짜리 그쵸? 요거 내가 100억을 대출을 해줬을 때 7%라고 하는 CET를 유지를 해야 된다. 최소예요 이게. 요 CET가 7%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대출을 얼만큼 해줬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기서는 90을 해줬으니까 캐피탈이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 over 90 하면은 11.1%가 나와요, CET가. 그럼 이거는 잘한 거죠. 그렇죠? 베저 3에 적합한 겁니다. 그럼 이 10을 그냥 현찰로 갖고 있다고 볼게요. 10을 현찰로. 그렇죠? 그럼 120 대 120이니까 둘이 밸런스가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은행 구조입니다. 밸런스시트예요. 그럼 50% 예금 인출이 나요. 정상적으로 대출을 감소한다고 볼게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디포짓이 100에서 50이 되죠. 이 50이 내려갔는데 이 50을 50 빌리언이 인출 사태가 나면 이 50 빌리언을 어디서 은행이 꺼내줄 거냐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갖고 있는 게 내가 50으로 내려갔을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required reserve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0%니까 50에 10%면은 5죠. 그럼 지금 내가 전에 갖고 있었던 이 10에서 5니까 5를 여기서 충족을 시켜주는 거고 나머지 45를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데 이 45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갖고 있었던 대출 90을 갖다 파는 거예요. 다른 은행한테. 야, 이게 내가 90 빌리언짜리 대출이 있는데 이걸 내가 45 빌리언 절반을 너한테 팔게 사줘. 내가 지금 현찰이 필요해서 그래. 그럼 이걸 다른 은행한테 팔았을 때 100% 액면가로 팔 수 있으면 그렇죠? 45를 받고 그 45 빌리언을 고객들한테 내줍니다. 여기서 5, 여기서 45 하면 50 빌리언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본드 이슈언스하고 인베스트먼트 픽스드 이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남아있죠. 안 바뀌죠. 바뀔 이유가 없죠. 여기는. 여기 10까지도. 그럼 은행이 그냥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토탈 에셋이 120에서 70짜리 토탈 에셋 사이즈의 작은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규모가 쪼그라든 거죠. 은행이. 그럼 캐피털은 어차피 위에 있던 10이나 밑에 있던 10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론은 45로 줄었으니까 절반이 됐으니까 10 over 45를 하면은 CET는 그냥 앉아서 22.2%가 올라가 버린 게 돼요. 은행이 더 튼실해졌어요. 건전성이 올라갔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디포짓이 날아가면서 디포짓이 줄어들면서 대출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은행이 그냥 더 건전해져 버렸어요. 이게 unintended consequence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납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죠. 50% 예금 인출이 났는데 왜 나냐. 정부기관에서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5% 이상씩 주니까 중소은행, 다른 은행에 그냥 넣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MMF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트레저리 빌이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지금 글로 다 돈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매로 인한 대출 손실. 지금 여기서 이번 시나리오와 똑같이 디포짓이 50으로 줄었고 required reserve는 5가 떨어졌고 그럼 45를 어디선가 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론을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100% 액면가를 다 받았지만 여기서는 액면가가 지금 8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80%밖에 안 주니까 20% 손실이 나는 거예요. 45를 메꾸기 위해서 20%를 손실을 내고 45를 만들려면 56 곱하기 0.8을 하면은 얼추 45가 나옵니다. 즉 56이라는 론을 갖다 팔아야 45가 나오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11이 손실이 나잖아요. 11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11이. 그렇기 때문에 이 캐피탈을 보면은 캐피탈이 10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1이 날아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대로 있죠. 캐시가 10이 날아가고 파이어세일 로스가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10이라고 하는 CET가 싹 사라지면서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론을 갖다 급하게 팔다 보니까
디포짓 갖다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은행이 돈을 줘야 되니까 고객한테.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이 론을 왕창 갖고 있었던 게 미국 국채를 왕창 들고 있었던 거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는 이 론을 개인 주담대, 국채는 좀 덜하고 개인 주담대에다 왕창 갖고 있었다가 망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야 그 다음에 팩 웨스트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볼 수 있는 거죠. 예금 인출이 났을 때 은행이 어떤 식으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느냐, 그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그 대출 포트폴리오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은행들이 계속 이 불안하고 터지는 게 왜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냐,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하고 경제 얘기 잠깐만 제껴두고 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포인트로 계속 돌아올 거예요. 이게 지금 금리를 빨리 올려서 문제가 생긴 거다, 긴축을 강하게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린스팬이 1.5에서 2년 동안 1%를 놓고 있으면서 2000년대 초반에 리먼 사태가 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순간에는. 이때까지는 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금리가 몰고 온 사태가 금융사태가 리먼 사태예요. 그렇죠? 벤 버넌키, 옐런 파월이 13년 동안 2년 빼고 2년 반 빼고 0% 금리를 놓고 돈을 왕창 찍고 QE라는 미친 짓을 했는데, 얼마나 지금 앞으로 생길 후폭풍이 크겠어요. 아직 연체율이나 부실 채권이 무너지면서 은행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예금이 돈에는 눈이 달렸으니까 금리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곳으로 돈이 쏠려서 빨려 나가면서 그 예금 인출 사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들고 있었던 대출 포트폴리오를 갖다 팔면서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즉 본 게임이라 그러나, 메인 게임, 그죠? 본 게임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진짜 본 게임은 진짜 게임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언제 시작하느냐? 대출 손실이 날 때, 크레딧 로스가 생겨서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 한국도 지금 한국은행들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연습 경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초반이에요, 초반. 헷갈린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미국 은행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헷갈려야 돼요.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실리콘밸리 뱅크 망한 다음에 BTFP라는 걸 신행을 했는데, 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망했으며 왜 지금 팩 웨스트라는 애들은 계속 불안하냐, 이거 BTFP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이미 다이먼이나 지금 돈 많은 지금 큰 은행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제롬 파월도 나와서 중소 위기 은행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진짜 지난 건지. 미국 주담대는 보통 30년에 고정금리로 묶여 있어가지고 안전하다 그래서 집값이 덜 떨어지는데, 그렇죠? 연체율도 낮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은행들은 왜 파산을 하고 있는 건지. 돈 빌려간 놈들이 돈을 잘 갚는데 은행들이 왜 파산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궁금하실 수 있죠, 그렇죠? 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무너진 거는 상업용 부동산은 가지도 않았는데 왜 파산했으며,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 NIM이 올라서, 금리가 오르면 NIM이 좋아지니까 대출금리 빼기 예금금리 봤을 때 이 마진이 높아지니까 은행들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닌가? 은행들이 돈을 더 잘 벌어야 되잖아요. 왜 은행들이 허덕거리냔 말이죠. 그리고 잘 나간다고 하는 그 미국 은행들이 어떻게 부실할 수가 있냐. 바젤3 지나면서 더 건전해졌다고 했는데 왜 계속 줄파산을 하는 거냐, 한순간에.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은행 줄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팩 웨스트까지 하고 멈추겠느냐, 상황이 봤을 때. 당연히 안 멈추죠, 제가 봤을 땐. 그리고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 은행 위험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한국에서는 은행들 아직 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한국이 은행 관리를, 위험 관리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더 잘했단 소리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질문일 수 있죠. 헷갈리는 포인트.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왜 무너졌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팩 웨스트가 무너질지 아닐지를 이제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는 크게 이겁니다. 은행이 망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ET라고 하는 이 커먼 에쿼티가 날아가는 순간 은행은 문 닫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에, 100억이라고 하는 이 빌려준 돈에 7%만 날아가면, 혹은 뭐 CET가 10%면은 10%만 못 받고 날아가면, 혹은 내가 투자해놨던 곳에 손실이 나서 이게 싹 사라지면,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커먼 에퀴티 티어라는 걸 먹고 들어와서 공격을 당하면 공격당할수록 은행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CET가 고갈되는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게요. 1번 있고 2번 있어요. 1번은 요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출 사태가 나는 거죠. 이 withdrawal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은행들은 고객들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이거는 의무죠. 돌려줄 때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돈을 만약에 그 예치금을 받은 거를 100%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100명이 와서 돈을 다 달라 그러면 그냥 100명 돈을 다 그대로 돌려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해놓고 어딘가 뭔가를 사고 대출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출해준 포트폴리오를 갖다 팔면서, 그렇죠?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상당수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채에 갖고 있었던 거고, 그걸 갖다가 파이어 세일을 하다 보니까 급매를 하면서 손실이 생기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손실이 난 거고, 그래서 망한 거고, 얘들이 망하고 나니까 이런 애들을 다시는 망하지,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게 하자 해서 뱅턴 펀딩 프로그램을 돌려서 더 이상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은행은 생기지 않았지만 문제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생긴 거죠. 얘들은 갖고 있었던 게 대출 포트폴리오가 상당수가 미국 국채가 아니라 MBS가 아니라 에이전시 본드가 아니라 개인들한테 내줬던 그 대출이 문제였던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이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이게 CET를 먹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1번은 지금 아직 본 게임에 가지도 않은 거예요. 원래 은행들은 어떻게 망하냐. 보통 은행들은 채무자들이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생기죠.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부도율이 올라가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니까 그게 은행의 자본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한국 은행들도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여기서 생길 거고. 그렇잖아요. 1,000억짜리 빌딩을 갖고 담보를 잡고서는 돈을 빌린 회사가 공실률 올라가고 빌딩 값어치가 800억, 600억, 500억 뚝뚝뚝 떨어져 버리면 걔들이 그 의무를 불이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달 갚아야 되는 모기지를 못 갚겠죠. 그게 원래 은행들 망하는 원래 이유인데 지금 좀 특이한 케이스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은행들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1번 이유 때문에. 아직 2번은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자, 2번에 A는 물론 있죠. 2번에 A 케이스는 크레딧 스위스죠. 그렇죠? 요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이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네. 이건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다른 세큐리티스를 사갖고 있는 걸 수도 있고, CS처럼 뭐 빌황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뭐 그린실이라든지 삽질을 하는 거죠. 투자를 너무 위험한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 그럼 얘가 만약에 뿅 해서 0이 된다. 그럼 오른쪽에서 같이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이 데빗 크레딧이 맞아야 되니까 밸런스가. 에셋하고 라이빌리티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5가 0이 되면 여기 있는 10은 5가 돼야 돼요. 아니 디포짓을 쓸 수 없고 본드 이슈를 내릴 수 없잖아요. 50이나 10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캐피탈에서 깎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것도 CET가 내려가는 이유가 되겠죠. 그게 그 삽질을 해서 위태위태해진 게 크레딧 스위스예요. 이제 이런 거를 못하게 하도록 미국에서 이제 법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글라스-스티글 액트라는 커머셜 액트와 인베스트먼트 뱅크, 증권사와 보통 은행은 딱 갈려 있어야 된다. 중간에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퍼스트 보스턴이라고 하는 증권사 기질이 있는 애들은 한쪽에 가 있고, 저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리테일 뱅크나 커머셜 뱅크가 있는 거는 한쪽에 가서 둘이 같이 그 돈을 섞을 수 없도록, 이걸 이제 갈라주는 게 글라스-스티글 액트인데 1999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걸 폐지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2023년에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리턴 투 프루던 뱅킹 액트 해가지고 이걸 다시 갈라놓자. 증권사들하고 상업용 은행들하고 같이 서로 당금질을 못하게, 서로 돈을 꺼내다가 쓰는 일이 없도록,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큰 형이 동생 커머셜 뱅크 지갑에 손을 넣어서 돈을 빼오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자 해서 이제 드디어 다시 그 룰 얘기가 나오는 게 드디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리먼 사태 난 다음에 바꿨어야 되는데 왜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나으니까, 안 고치는 것보단 나으니까. 왜 이렇게 늦게 고치냐고 욕먹는 건
욕먹을 수 있지만. 자, 어쨌든 은행이 망하지 않으려면 실리콘밸리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치금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예치금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저브를 갖고 있을 때 30%, 40%, 50%를 갖고 있어야 된다. 10%는 너무 적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을 드렸던 거고 2달 전에. 저금리 말고 저금리 고정 말고 한국처럼 좀 변동을 더 섞어 넣었더라면 저금리 장기 말고 조금 단기로 했더라면 혹은 이자나 만기 위험에 대해서 interest rate risk나 maturity risk에 대해서 수업을 좀 했더라면 조금 덜 망가질 수 있었겠죠. SVB나 FRB가. 또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지 않았으려면 보수적 투자를 좀 했으면 됐겠죠. 말도 안 되는 데다 너무 투자하지 않고. 또 요 두 개는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쭉 나올 거예요. 뭐냐면 대출 해준 게 부실해서 쓰러지는 은행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은행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거품을 예상하고 즉 한국 집값 보면서 야 저 집값이 6년 전에 5억이었는데 지금 15억이네 했을 때 거품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주담대를 내줄 때 뭐 80%, 70%, 80%, 90% 내주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면 50% 이상은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그 론 사이즈를 줄였더라면 은행들이 좀 덜 위험했겠죠. 근데 은행이라는 게 그래요. 은행이 만약에 시중은행이 뭐 큰 게 뭐 8개가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 한쪽에서 하면은 나머지 7개가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쪽에 있는 은행이 이런 실적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너스를 받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맨날 깨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옆에 하는 애들이 보고서는 눈치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 은행에 나서가지고 금리를 만약에 20 베이시스 포인트 낮춰서 더 대출을 늘리려고 한다,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다 따라가요, 그냥. 안 그럼 잘리니까. 아니면 보너스가 안 나오든가.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서 자중하고 알아서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참 힘들어요. 은행 같은 거를 운영할 때.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구조상.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뱅크가 왜 망했는지 정확히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2019년에만 해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디포짓이 62 빌리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175 빌리언이 생깁니다. 3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그 돈이 다 흘러 은행들한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거에 비해서 론을 내주고 있었던 거는 113 빌리언, 65%밖에 안 됐어요. 요거 대비 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얘들이 CET가 캐피탈이 14 빌리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4 divided by 113, 12% 나오죠. 그러니까 즉 론 대비 캐피탈이 14 빌리언이었으니까 CET가 12%. 이거 합격이죠. 그래서 포브스 매거진이 봤을 때 베스트 뱅크다. 니네 진짜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175 빌리언 보면은 그 중에 85%가 이상이 uninsured예요. 인슈어드는 25만 불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상당수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객들이 돈이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은행일수록 좀 더 빨리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걸 보면은 돈이 나간 게 142 빌리언이 나갔는데 175 빌리언의 85%를 치면 얼추 149 빌리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보험이 안 됐던 애들은 싹 다 뺐다고 보시면 돼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175 빌리언 중에 50% 이상이 이 정부채, 헬드 투 매추리티라고 하는 장기채였습니다. 이게 91 빌리언 정도 됐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훅 뛰면서 100 빌리언 이상이 들어오면서 이걸 왜 이렇게 91 빌리언에 갖다 많이 샀냐. 그냥 들고 있든가 뭐 론을 내주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롱텀 UST를 샀던 이유는 장기채 금리가 0.5, 30년짜리는 1.5까지 떨어지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서 마켓이 왜곡되면서 NIM도 넷 인트레스트 마진도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장사를 해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속 편하게 국채나 MBS에 넣어놓고서는 1%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머리 쓰고 고민하고 막 사람들 내주고 이런 거 할 바야 그냥 파킹해놓고 있자. 거기서 그냥 또박또박 나오는 거 받자. 그러다가 10년물이 30년물이 3%에서 4% 올라가니까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손실이 액면가의 10%, 15%, 20%가 나니까 그렇죠? 91 빌리언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20%만 로스가 나면은 18 빌리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CET가 14 빌리언이니까 그냥 다 싹 사라지게 하는 거죠. 한순간에 이 로스가
내 14 빌리언이라고 하는 내 자본을 다 먹고 가기 때문에 Banks CET gets wiped out.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드가 들고 온 게 뱅턴 펀딩 프로그램이죠. 니네가 국채나 에이전시 본드나 MBS를 많이 갖고 있으면 걱정 마. 그걸 그냥 가져오면은 20% 로스 없이 액면가 100%로 빌려줄게. 네 채권 내가 담보 잡고 돈 줄 테니까 망하지 마세요. 하면서 SVB 사태 후에 나온 재발 방지책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 우리가 많이 욕을 하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는 어떻게 이자율이 오를 걸 그렇게 예상을 못했나요? 해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무책임했네요, 운영진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걸 해지를 했다고 보면, 해지를 했다는 건 제가 전에 CDS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대편에 뭔가 증권사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이 증권사 A가 인슈런스, AIG가 됐건, 골드만삭스가 됐건, JP 모건이 됐건, 이 반대편에서 18 빌리언을 물어줘야 되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18 빌리언 손실이 딱 나잖아요. 예금 인출 사태가 나서. 근데 수업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증권사 A하고. 그러면은 SVB가 가서 증권사 A한테 나 18 빌리언 손실 났으니까 내주세요 하면서 손을 벌립니다. 그럼 A가 아야 소리 못하고 내줘야 돼요. 18 빌리언을. 파이낸스는 제가 제로 썸 게임이라고 그랬죠. 절대 밸류 크리에이션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손을 보거나 네가 손을 보거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TFP를 돌리니까 2주 만에 400 빌리언이 나갔잖아요. 재무제표가 걔네가 400 빌리언이 올라갔죠, 페드가. 그거는 이렇게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은행들이 엄청 많이 더 있었다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모든 400 빌리언을 사용했던 BTF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은행들이 수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면, 교과서대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은행들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증권사 B, 증권사 C가 이 손실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400 빌리언에 20% 로스라 그러면은 80 빌리언이죠. 80 빌리언 정도를 반대편에서 수업하고 있었던 애들이 다 손실을 떠안고 가야 돼요. 물론 반대편에서 손실 떠안은 애들이 시티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덩치가 크면 요 80 빌리언 정도는 그냥 북에 떠안고 올해 손실로 안고 영업 손실로 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이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처럼 만약에 규모가 걔들보다 더 클 테니까.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BTFP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400 빌리언에서 멈추지 않고 더 커졌겠죠. 마켓의 불안감이 더 쌓이니까. 즉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져온 거는 어딘가 부러지게 돼 있고, 요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아니었더라면 실리콘밸리 뱅크한테 파생 상품을 팔았던 증권사가 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냐 아니면 그거를 막아주게 같이 카운터파티로 있었던 파생 상품을 실리콘밸리 뱅크한테 팔았던 증권사냐,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가 망하냐에 따라선. 그러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왜 망했냐? 자, 얘들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 얘들은 6주 만에 디포짓이 100 빌리언이 날아가죠. 3월 초에만 해도 173 빌리언이라는 디포짓이 있다가 6주가 딱 지나니까 72 빌리언이 됩니다. 요 30 빌리언은 3월 16일 날 11개의 대형 은행이 30 빌리언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요. 마켓 안정시키고 다시 자신감을 주겠다. 이 컨피던스 빌드업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안전합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해서 JP 모건을 포함해서 갖다 30 빌리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금 인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성공은커녕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쭉 더해서 돈이 더 빠져나가면서 총 6주 정도 시간에 100 빌리언이 인출이 돼요. 문제는 이 싱글 패밀리 홈 론인데 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던 거죠. 25만 불 이상 캐시를 거기다가 파킹해 놓고 있었던 사람들의 평균이 68만 5천 불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25만 이상이니까 포괄적 보험, 블랭킷 인슈런스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25만 불 이상 있는 돈은 날아가는 거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빼기 시작하죠. 인출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무너질 때만 해도 이 헬드 매추리티라고 하는 정부 헬드 매추리티, 요거는 30 빌리언 이상이었어요. 조금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던 거는 작았습니다, 훨씬. 실리콘밸리 뱅크는 91 빌리언이었잖아요. 훨씬 작았고 문제는 이게 32 빌리언 아니라 100 빌리언이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뱅턴 펀딩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20% 로스가 나도 그걸 다른 은행한테 갖다 팔 게 아니라 정부에 페드에다 갖다 주고 100% 액면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돈을 돌려받은 다음에 그거를 고객들한테 돌려주고 30년 지나면 액면가가 됩니다. 그냥 이러한 그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First Republic Bank가 이 BTFP의 도움을 못 받은 이유, 이거에 도움을 못 받은 이유는 60%가 104 빌리언 정도 되는 돈이 미국 국채를 산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 주담대를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4 빌리언의 20%만 로스가 나도, 그쵸? 그럼 20 빌리언이 넘잖아요. 104 타임즈 20% 하면은 20 빌리언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 18 빌리언이라고 하는 자본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 그럼 요 20% hit은 어떻게 나오냐? FRB가 가지고 있었던 104 빌리언의 평균 쿠폰을 계산을 해보니까 3.5%인 거예요. 즉 104 빌리언을 30년 모기지로 다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럼 그 30년 모기지를 쫙 뽑아보니까 평균 내가 고객들한테 앞으로 30년 동안 받을 쿠폰이 3.5%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2023년 5월 달에 104 빌리언만큼 대출을 새로 내주잖아요. 신규 대출이 나가면 그 신규 대출에 평균 받을 수 있는 쿠폰은 마켓 레이트는 4.5%입니다. 지금. 높죠. 다 올라가 있으니까 모든 게 4% 이상이라고 4.5%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4.5라 그래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104 빌리언을 나가서 야, 나 예금 인출 막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 팔아야 돼. 웰스파고, 시티 제발 내 것 좀 사줘 했을 때 이 104 빌리언 액면가가 20% 헤어컷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18 빌리언이 날아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3%, 3.5% 되는 낮은 30년짜리 주담대를 갖고 있는 개인들, 국민들이 은행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융은 계속해서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살면 은행들이 죽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죽고 은행들이 아직 살고 있죠. 변동금리로 많이 나갔으니까 대출이.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행들이 연체율이나 부도율,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거길 가지도 않았어요. 연체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돈에 눈이 달려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그리고 또 이 인슈런스라고 하는 25만 불이라고 하는 리밋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불안해지면서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루 정부로. 정부에서 페드에서 전에 제가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5.05% 주고 3months T빌에서는 5.25% 이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정부 페드하고 재무부에서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서 5% 이상을 주고 있는데 MMF나 T빌을 통해서 왜 그냥 은행에다 파킹을 해놓고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불안함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지금 정부들하고 지금 컴페티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미국 국민이 이 위드롤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29년을 그냥 쭉 갔으면 FRB 안 망해요. 실리콘밸리 뱅크 안 망합니다. 그냥 듀레이션 리스크 떠안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망한 이유는 BTFP 못하고 급매해야 되고 오프로딩 해야 되고 빨리 팔아야 되고 새 자본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로스 한 방에 뿅 간 거예요. 그게 First Republic Bank가 망한 이유예요.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조금 다르죠. 예, 즉 은행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지금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1부를 하고 2부는 다시 한 30-40분짜리를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스카드하고 자, 우선 여기서 멈출게요. 1부 끝입니다.